1863년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권력을 잡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는 천주교 박해와 세국 정책으로 조선을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은 흥선대원군이 개방 정책을 선택한 가상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본 영상은 만약 했다면이라는 가정의 대체 역사 콘텐츠입니다. 실제 역사적 사실과 다르며 특정 국가나 민족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1863년 12월 흥선대원군은 집권 직후 청나라의 밀사를 파견합니다. 태평천국의 난으로 흔들리는 청을 직접 목격한 밀사들은 서양 무기의 위력을 상세히 보고합니다. 대원군은 결단을 내립니다. 세국이 아닌 선별적 개방. 1864년 3월 조선은 프랑스 선교사들을 박해하는 대신 협상 테이블에 앉힙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포교의 자유 대신 군사기술의 이전. 프랑스는 영국과의 경쟁에서 동아시아 거점이 필요했고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1865년 프랑스 군사고문단 30명이 한양에 도착합니다. 동시에 조선 청년 10명이 파리로 유학을 떠납니다. 경복궁 중건에 투입될 예산 일부가 군사 근대화로 전환됩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실제 역사와 달리 조선은 무력 충돌 대신 미국 생존자들을 정중히 송환합니다. 이 외교적 제스처는 미국 내에서 조선에 대한 호감을 형성합니다. 1868년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납니다. 대원군은 이를 예의주시하며 조선의 근대화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같은 해 독일 크루프와 비밀계약을 체결하여 야포 백문을 도입합니다. 1870년 부산의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가 건설됩니다. 프랑스 기술진의 지도 아래 증기선 건조가 시작됩니다. 동시에 평양에는 무기 제조창이 설립됩니다. 1871년 미국의 신미양요 시도.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근대식 해안포대의 정확한 사격에 미국 함대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철수합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승리에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통상조약을 제안합니다. 1872년 5월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아시아에서 일본보다 먼저 미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조선은 국제 무대에 등장합니다. 조약에는 미국 군사교관 파견 조항이 포함됩니다. 1873년 대원군이 하야하는 대신 고종과 권력을 분점하는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대원군은 군사와 외교를, 고종은 내정을 담당합니다. 민시척족의 바로가 억제됩니다. 1875년 운용호 사건. 일본 군함이 강화도에 접근하지만 이번에는 조선 해군의 증기 군함 세척이 대응합니다. 일본은 조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물러납니다. 이후 조일수호 조약이 대등한 조건으로 체결됩니다. 1876년 영국, 독일, 러시아와 연이어 통상조약 체결. 조선은 열강들의 세력 균형을 이용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합니다. 인천이 국제무역항으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1879년 징병제 도입. 프로 이센식 군제를 채택하여 상비군 5만 명 체제를 구축합니다. 사관학교가 설립되고 독일식 참모본부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1882년 90군대의 불만으로 이모군란 조짐이 나타나지만 대원군의 선제적인 조치로 사전에 진압됩니다. 90군인들은 신식 군대로 재편되면서 경험 많은 베테랑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1884년 갑신정변 대신 갑신개혁.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가 정부에 참여하여 점진적 개혁을 추진합니다. 급진적 쿠데타 대신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1885년 조선 해군 철갑함 2척 보유. 극동에서 일본에 버금가는 해군력을 갖추게 됩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성장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1886년 두만강 이북간도 지역의 조선인 이주민이 10만 명을 돌파합니다. 청나라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 지역에서 조선인 자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1887년 조선 정부 간도에 북병관리사를 파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주민 보호, 실질적으로는 행정권 확보가 목적입니다. 청나라가 항의하지만 국내 문제로 적극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1890년 간도 지역에 조선군 한개 연대 주둔.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군사적 시료 지배를 시작합니다. 1892년 대마도 문제 부상. 조선 정부는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조선의 조공국이었음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1894년 6월 동학농민운동 발발. 그러나 이번에는 청일 양국의 개입 없이 조선 정부가 자체적으로 진압합니다. 동시에 농민들의 요구 일부를 수용하여 토지 개혁을 약속합니다. 1894년 8월 청일전쟁 발발. 조선은 중립을 선언합니다. 양국 모두 조선의 참전을 원하지만 조선은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기회를 활용합니다. 1895년 4월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갑니다. 조선은 이 틈을 타 간도에 대한 완전한 행정권을 선포합니다. 패전으로 무력해진 청나라는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1895년 8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가 무력화됩니다. 조선은 대마도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합니다. 일본은 전쟁 직후 국력 소진 상태에서 조선과의 추가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1896년 2월 조일 대마도 협정. 일본은 대마도의 조선 귀속을 인정하는 대신 거액의 보상금과 함께 대마도 내 일본인 거주권, 어권을 보장받습니다. 대마도는 150년 만에 공식적으로 조선 영토가 됩니다. 1897년 10월 고종 대한제국 선포. 조선은 이제 제국을 자칭합니다. 대원군은 85세의 나이로 태사의 지위를 받고 원로로 물러납니다. 1898년 러시아가 만주로 남하합니다.
대한제국은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와 비밀 협상을 시작합니다. 협상의 핵심은 연해주 남부와 요동반도 일부에 대한 세력권 분할입니다. 1899년 3월 할러 밀약. 러시아는 대한제국의 간도 영유를 공식 인정합니다. 대신 대한제국은 러시아의 만주 진출을 묵인합니다. 또한 양국은 두만강 이북 연해주 남부의 공동 관리에 합의합니다.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 러일 전쟁이 끝납니다. 일본은 승리했지만 국력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대한제국이 연해주 남부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05년 11월 일본 대한제국의 최후 통첩. 연해주에서의 철수와 함께 일본의 한반도 보호권을 요구합니다. 대한제국은 이를 거부합니다. 1906년 3월 조일전쟁 발발. 일본 연합함대가 진해만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대한제국 해군은 20년간의 준비 끝에 상당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초기 해전에서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습니다. 1906년 5월 일본 육군 세계사단이 부산에 상륙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대한제국 육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의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906년 8월 낙동강 전선 교착. 일본군은 부산 인근에서 진격이 멈춥니다. 대한제국은 만주에서 게릴라전을 전개하며 일본의 보급선을 위협합니다. 1907년 전쟁 2년차. 국제 여론이 변화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과도한 팽창을 우려하기 시작합니다. 대한제국은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칩니다. 1907년 6월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대한제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일본의 침략을 규탄합니다. 이번에는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제적 동정을 얻습니다. 1908년 일본 내 전쟁 부정 여론 확산. 경제적 부담과 예상보다 긴 전쟁에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집니다. 군부 내에서도 강화론이 대두됩니다. 1908년 9월 미국의 중재로 휴전 협상 시작.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양국을 중재합니다. 1909년 2월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전쟁이 공식 종결됩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일본은 대한제국의 완전한 독립과 영토 보전을 인정, 대한제국의 간도, 연해주 남부 영유권 국제 승인, 대마도의 대한제국 귀속 재확인, 일본은 50년간 홋카이도 남부의 대한제국의 주차지 수용과 배상금 2억 엔을 대한제국에 지불입니다. 1909년 10월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대신 개선장군으로 서울에 입성합니다. 그는 전쟁 중 만주 유격대를 이끌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1910년 실제 역사에서 한일병합이 이루어지네. 그러나 이 세계에서 대한제국은 승전국으로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합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 멸망. 대한제국은 혼란을 틈타 요동반도 주차지를 확대합니다. 만주 군벌들과 개별 협정을 맺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대한제국은 연합국 측으로 참전합니다. 독일의 칭다오 공격에 한개 사단을 파병하고 일본과 함께 독일 태평양 식민지 분할에 참여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대한제국은 연해주 전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합니다. 적백내전의 혼란 속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1918년 시베리아 출병. 대한제국군 2개 사단이 시베리아에 진주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볼세비키 저지, 실질적으로는 연해주 확보가 목적입니다. 1919년 파리 강화회의. 대한제국은 전승국의 일원으로 참석합니다. 연해주 남부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획득합니다. 1920년 대한제국은 명실상부한 열강의 일원이 됩니다. 영토는 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상비군 20만, 해군 전함 8척을 보유합니다. 1863년에 그 선택이 달랐다면 우리의 20세기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식민지가 아닌 제국으로 피해자가 아닌 주체로 역사를 써내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상의 역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개방과 폐쇄, 그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리고 역사의 전환점에서 지도자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론 이것은 상상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상상하는 것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적 가정을 다뤄보겠습니다.